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 수도암의 가을이 절정으로 치달은 것 같아요. 지금 하늘도 굉장히 맑고 지금은 구름이 꼈어요. 아침에는 이제 맑았지만은 빨래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마르지 않을 것 같은 약간 아쉬움이 좀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단풍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가장 아름다움의 절정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을이라는 계절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제 선선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겨울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서 그래서 그 시원한 계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낙엽 지기 전에 단풍 들 적에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가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희 은사 스님께서도 사계절 중에 가을을 가장 많이 좋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 우주 물리학과 사실은 뇌과학과 관련된 건데 사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죠. 제 전문 분야가 아닌데 사실은 박문호 박사님의 제가 영상을 봤어요. 그 BBS에서 이제 압축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BBS 띵작 몰아보기에서 박문호 박사 우주와 인간 존재에서 관계로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22만의 조회고 5개월 전에 올리셨네요. 근데 이제 박문호 박사님을 제가 한번 이제 직접 만나 뵌 적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BTN에서 고 인사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때 첫 프로그램 녹화 때 제 첫날에 1편은 누가 시작하셨냐면은 박문호 박사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하신 거고 2편을 그날 당시에 두 개 영상을 찍는데 2편은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앞서서 박사님께서 이렇게 강연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박문호 박사님이구나 하고 제가 이름만 들었지 사실은 구체적인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일요일 날 제가 사형님 절에 탱화불사 탱화 저만식 그거 간다고 하다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들은 거예요. 이 박문호 박사님의 이제 BBS 띵작 강연을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다시 한번 제대로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서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했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에서 박문호 박사님이 어떤 물리학자, 우주과학자 한 분을 소개해 주세요. 카를로 로벨리라는 이제 이탈리아 태생의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양자 이론과 중력 이론을 결합한 루프 양자 중력이라는 개념으로 블랙홀을 새롭게 규명한 우주론의 대가이다. 제2의 스티븐 호킹이란 평가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과학 영역하고 저하고 약간 거리가 있죠. 저는 수행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불교를 전공을 했고 뭐 절에 사는 스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과학자들이 기본 지식 배경으로 알고 있는 게 워낙 광범위하시잖아요. 아는 영역이 많으시고. 근데 저는 아는 영역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분께서 몇 년 전에 쓰신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제목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라는 책인 거예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간은 흐른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 말을 딱 들었을 적에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살펴봐가지고 제가 이 책을 사실은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모로 몇 시간 동안 살펴보면서 중요한 언구들을 좀 뽑아내기도 했거든요. 또 영상에서 강연에서 이제 박문호 박사님이 직접 카를로 로벨리의 어떤 중요 문구들을 그렇게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고 해서 이 시간, 존재, 관계에 관해서 한번 제가 몇몇 언구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카를로 로벨리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책에서 사물이 존재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사물이라는 개념을 만든다. 대상의 모든 특성들은 오직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
존재하는 사물들의 세계는 가능한 상호작용의 세계이며 실제는 관계로 환원된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사물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물이. 그러니까 저 까마귀 울음소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저 까마귀 울음소리를 내는 까마귀가 있다고 믿고 있고 저 단풍이 있다고 믿고 있고 당연히 나무가 있고 그리고 하늘 있고 또 구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계가 사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관계 영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눈이라는 이게 인연 관계가 없다면은 그리고 의식이라는 인연 관계가 없다면은 더 저 사물은 존재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이해되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사물들의 세계는 상호작용의 세계다. 어떤 인연과 다른 인연과의 상호작용으로서 그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실제 존재의 양상은 관계다. 그것이 존재가 아니라 관계가 그 존재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의 제목처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사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저런 상황이 펼쳐지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건은 시간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하고 다만 각각의 사건 간의 상관관계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의 흐름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란 게 공간이란 게 분명히 있다고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람은 불어오고 저 빨래는 흔들거리고 있고 저 까마귀는 울고 있고 기온은 썰렁하고 그런 걸 다 느끼고 있는데 시간이 있어서 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찰나찰나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들의 상관관계를 엮다 보니 오히려 시간이라는 게 생겨나고 있다고. 그렇게 정반대로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것과 정반대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움직임의 흔적이다. 그렇죠? 움직임이 시간으로서 그렇게 인지되고 있는 거죠. 사물은 잠깐 동안 변함없는 사건일 뿐이다. 그러니까 사물은 어떤 특정 시간 동안 변함이 없을 때 그런 사물로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이런 사건들 간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 아마 뭐 인터스텔라라든지 아마 여러 책, 과학 그런 것들을 보셨다면 시간과 공간이란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시간이 왜곡되고 굴곡된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봤나? 어떤 행성의 중력이 강한 행성에서 가니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나 느리게 흘러간다나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그 중력이 강한 행성에서 단지 몇 분 동안 있었을 뿐인데 다시 우주선에 돌아와 보니까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동료는 뭐 몇십 년이 늙어 있었어. 그러니까 중력이 강한 곳에서의 시간하고 약한 곳의 시간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영화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은 절대적으로 똑같이 흐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도 환영이란 거예요. 예전에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시계를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우주를 이렇게 돌 수가 있잖아요. 지구 주위를. 그렇게 해서 정밀하게 측정한 거하고 지구에서 시간하고 시간차가 난다고 이렇게 과학 발표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사이에 어떤 관념일 가능성도 큰 거죠. 그래서 이 카를로 로벨리라는 물리학자가 말하기를 시간은 본질적으로 기억과 예측으로 만들어진 뇌를 가진 인간이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형식이며 우리 정체성의 원천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뇌를 가진 인간이 상호작용하다 보니까
세상과 상호작용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공간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정체성의 원천이다라고 195, 196페이지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셨고, 그렇기에 세상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관점들의 총체이다. 세상은 사물이 아닌 사건의 총체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이라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들이야. 근데 그것이 변화하다 보니까 그 변화의 텀을, 그 간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시간이란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박문호 박사님이 이제 그렇게 소개해 주신 거예요. 이 카를로 로벨리라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그런데 박문호 박사님은 뇌과학 전문가로 이제 알려져 계세요. 근데 천문학과 물리학, 우주학 이런 거를 다 공부하셔가지고 통섭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걸, 생명의 기원, 뇌의 기원, 그렇게 우주의 근원, 그리고 생명의 발전 과정까지 다 이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띵작이라는 게 우주와 인간의 기원부터 살펴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강연에서 박사님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세요.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고요 속에서 아무런 신체적 경험이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는 즉시 어떤 시간이 흘렀다고 가정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는다면은 거기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도 하나의 변화의 결과죠. 마음속에 어떤 변화, 감정의 변화. 변화가 있다면 우리가 시간이 있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겠지만은 변화가 없으면은 시간이 없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저 까마귀가 지금 울고 있는데 까마귀가 울고 있다는, 깍깍 2번 울고 있잖아요. 3번 울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시간이 있다고 상정하는 거야. 근데 까마귀가 울지도 않고 세상에 고정돼 있다. 마음도 흔들림이 없다. 거기에 진짜 시간은 없을 것 같지 않은가요? 그런데 시간이나 공간 그리고 존재를 인식하게 된 배경에 뭐가 있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갑자기 생겨난 거야. 갑자기. 강연에서 박문호 박사님이 무슨 말씀 해주시냐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주에는 단 하나의 독자적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독자적 존재라는 것이 출현했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셀프입니다. 나가 출현한 거죠. 자아입니다. 인간의 자아는 나의 독자성에서 출현하는 겁니다. 근데 셀프는 환상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환상인데 인간의 생존 확률을 높여주는 그런 유용한 환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박문호 박사님이 붓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고정적 실체라는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 무아 선언을 하셨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 무아 선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선언입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자아가 존재하는 것은 환입니다. 환영이란 거죠. 실체가 없다, 고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성의 문제로서 이렇게 아라는 개념이 출현하게 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존재하기는 하는데 현상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이나 기능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그것이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지금 카를로 로벨리라는 관계에 의해서 존재가 형성되는 것이지 그게 실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주 물리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문호 박사님도 이런 우주학이며 천문학, 물리학, 뇌과학 모든 것을 연구하시면서 자아가 환상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실체가 나오게 되는가? 관찰자가 갑자기 뇌 생각을 하는 관찰자가 갑자기 개입하면서 스냅 사진처럼 탁 찍어버리는 거야. 그럼 그걸 고정해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 순간으로 탁 고정해 버리고. 그렇다면은 그때 어떤 존재나 실체로서 바뀌어진다는 거죠. 저서에서 뇌 생각의 출현이라는 또 책이 있으세요. 2008년에 쓰셨는가 한 것 같은데 올해 10대 서적에 이제 꼽히기도 하셨는가 봐요. 굉장히 이제 좀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당시에 뭐 선화에서 열심히 정진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책을 좀 안 읽었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소개글이 있거든요. 소개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뇌의 활동입니다. 뇌세포의 집합적 활동 결과로 의식을 생성할 때 비로소 나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 근거를 뇌세포의 집합적 활동 결과로 본 거예요. 그럼 뇌세포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뇌를 당연히 가지고 있고 뭐 뇌에도 뭐 전기 신호가 있고 뭐 뇌에 병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그럼 뇌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런 근원을 또 물을 수 있잖아. 그럼 뇌는 또 이를테면 호모사피엔스에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뭐 영장류, 척추동물 그 근원을 쫓아가는 거야. 그렇다면은 우주의 기원까지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우주의 기원. 그러니까 박사님은 생각의 출현이 우주 현상의 과정이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 존재, 어떤 실체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주의 탄생부터 짚어봐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관점에서 본 시공에 관한 문제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세계 또 거론하면서 대칭의 세계가 있었고 대칭이 자발적으로 붕괴하면서 우주의 네 가지 힘, 중력,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전자기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잘은 모르겠어요. 입자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자발적 대칭 파괴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칭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 어떤 파괴가 일어났어. 그러면서 여러 힘들이 네 가지 힘들이 생겨나는데 여기서 상호작용하면서 이 힘들 네 가지 중력,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전자기 상호작용이 서로 합치면서 어떤 일어남의 세계가 출현했다고 설명하고 있죠.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게 대칭의 세계가 있었는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붕괴했대. 자발적으로 파괴됐대. 이게 조금 관심이 가지네. 그러면서 우리 뇌가 뇌의 어떤 신경 활동으로서 우리가 생각이 존재하고 있고 생각이 나면서부터 나란 존재가 실제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호모사피엔스, 영장류, 척추동물, 뭐 진핵세포 더 근원으로 가는 거죠. 원핵세포, 광합성 세균, DNA, ATP, 합성요소, 성간물질, 분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 쿼크, 우주의 네 가지 힘, 그렇죠? 중력, 상호작용 이렇게 있겠고 그리고 대칭성의 자발적 붕괴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출현시킨 아무것도 구별되지 않는 비존재 같은 대칭을 마주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출현시킨 아무것도 구별되지 않는 비존재 같은 대칭. 근데 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생각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게 됐느냐. 물론 이제 과학자의 관점에서, 뇌과학자의 관점에서,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주과학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이유를 살펴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은 왜냐면 제 전문 영역이 아니라서. 근데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 왜 대칭성이 자발적으로 붕괴되었는가? 왜 붕괴되었는가? 이 질문에 분들이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의 요소와도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래 이렇게 세계가 완벽하다는데 이 불성으로서 구현돼 있는데 왜 무명이 왜 생겨나는가? 제가 예전의 영상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이 본래 지혜와 불성이 완벽하게 구현된 이 세계인데 왜 사람에게 무명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나란 존재로 쏙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중생으로서 번뇌에 끄달리면서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승기실론에서는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이 무명 번뇌가 왜 생겨나는가? 나란 존재. 뇌과학에서는 사실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이 우주의 출현부터 이렇게 변화에서부터 이렇게 생겨나는데 이 절대적으로 대칭, 완벽한 대칭에서 왜 그렇게 붕괴가 일어나는가? 그걸 설명할 적에 아마 설명을 못 하시지 않을까요? 왜라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근데 불교에서도 그래요. 왜 무명이 생겼는가? 거기에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못해요. 근데 사람은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야. 이 왜를 알고 싶어요. 왜 거기 생겼는가?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그 근원을 돌이켜 봐야 돼요. 사람은 알을 갖고 싶어 해. 그리고 이해하고 싶어 해. 그리고 조직하고 싶어 해.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뭘 하냐면은 나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형성하고 구축하고 조직하는데 그 알의 내용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치신 무아의 진리는 뭐냐면은 고정적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 자아를 확립하는 과정으로서 그 일환으로서 벌어지는 것이 암과 이해의 영역이에요. 내가 우주가 왜 그렇게 생겨났느냐, 뇌가 그렇게 왜 발전됐느냐, 이를테면 무명 번뇌가 왜 생겨났느냐 안다고 해도 설마 그 이유가 있어서 안다고 해도 그 이유를 알의 영역에서 채운다면은 그것은 고정적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는 어떤 진리의 세계와는 별개의 일인 거야. 이 현상적 유의적 세계의 일로 싸움뿐이에요. 이 본래 실체 없음으로 돌아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의 비유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횃불을 가지고 있어. 횃불로서 그 모든 것을 비출 수도 있잖아요. 태울 수도 있고 태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횃불은 이 허공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공은 근원이 없고 고정되지 않았고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횃불이란 건 어떤 인연 따라 벌어진 현상인 거죠. 이 현상적 그 상황인 거죠. 상황인데 그걸로서 어떤 대상들을 분명히 비출 수도 있고 변화를 시킬 수도 있어. 근데 그 근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고정된 실체가 없는 이 허공 자체, 눈앞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아라는 것은 무아의 진리는 뭐냐면은 내가 알므로써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애초부터 영역이 달라요. 영역이. 그러니까 나란 존재로서 실체를 가지고 이 무아의 진리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횃불로서 이 허공을 쟁취하겠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야. 횃불로서 허공을 어떻게 쟁취하겠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허공에서 횃불이 드러났을 뿐이에요. 인연 따라서. 나무, 기름, 뭐 산소, 불 이런 게 드러났을 뿐이지 인연 맞춰서 이렇게 드러났을 뿐이지 이 횃불은 허공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게 근원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근원을 알아야 되겠다. 횃불을 들고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야. 이 실체감을 붙들고서는. 근데 사람은 알므로써 이해로써 지식으로서 이 실체감을 계속 쌓아가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암과 이해로서는 절대로 그 근원, 무아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알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불교는 무슨 종교예요? 무슨 종교?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죠.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데 깨달음의 종교도 물론 이제 무아의 진리를 체득하고 영기 세계로 들어가고 할 수도 있지만은 불교는 알의 종교가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종교인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무아를
아는 게 아니라 이거를 체득을 한다면은 실체성에서 확 벗어날 수만 있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박문호 박사님이 현상적으로 존재한다. 기능적으로 존재한다. 그럼 고통이 있을까요? 고통은 실체가 있을 적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실체가 없고 현상과 기능으로 존재한다. 고통 또한 어떤 흐름으로서 변화로서 있는 것이지 실체는 그 고통을 붙들고서 계속 쌓아놔. 그리고 그것을 나의 존재성으로 규정을 해. 그러나 현상은 흐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려요. 수행의 관점에서 이 진리 추구의 관점에서 나란 존재가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일 수 있는가? 내가 현상처럼 느껴질 수 있는가? 이걸 좀 물어보기도 해요. 제가 이제 여기를 찾아오신 분들한테. 내가 실체처럼 느껴져요? 아니면 현상처럼 느껴져요? 그걸 이제 물어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체처럼 느껴지죠. 나란 존재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그럼 스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하면 실체인 것 같기도 한데 현상처럼 많이 느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현상처럼 느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만 현상인 게 아니라 세계도 현상이고 그 모든 관계도 현상이고 사건도 현상이고 시간 공간도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꿈처럼 보여요. 저 자신도 약간 꿈처럼 보여요. 근데 작용은 하고 있다니까. 기능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꿈이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은 거기에 실체로서 들이앉게 된다면은 모든 생각 감정들을 거기서 집적을 시켜. 그리고 그것을 나란 존재로 바꿔버린단 말이야. 실체로 존재로. 근데 현상으로서 존재한다면은 집적이 되지 않아요. 통로처럼 그 모든 생각 감정들이 오간다니까. 오가는데 거기엔 머무름이 없어요. 그게 다른 거죠. 꿈인데 꿈이면 어때? 그건 가짜고 환영이고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조본이에요. 환상이라면 환영이라면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할 게 아니라 환상은 환영은 잘 부리면 되지. 이 세상과 존재가 사건과 모든 환상이라고 해봐. 그럼 이건 잘 부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 없이 머무름 없이. 그럼 이 세상이 재밌어요. 이게 굴리는 세상이니까 부리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수행의 관점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자면 내가 나란 존재가 실체처럼 느껴져요? 아니면 하나의 사건이나 현상처럼 느껴져요? 할 적에 눈앞에의 안목이 정말 강하다면은 이 전체성으로 분명히 확장되었다면은 내가 현상처럼 분명히 보일 거야. 사건처럼. 보일 거야. 왜냐하면 전체적 시선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의도적인 노력하에서 되는 면도 없지는 않지만은 의도적인 노력마저도 끊겼을 적에 이 전체로서 완전히 안주될 적에 전체적 안목으로 그게 항상 그렇게 유지가 돼요. 유지가. 내가 현상이 돼봐. 하나의 사건이 돼봐. 그럼 뭐야? 대상도 사건이에요. 사건 사이에 벌어지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고 사건이고. 근데 이 사건을 잘 굴릴 수 있을 뿐이야.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이 결국에는 무아와 연기예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그러나 존재들과의 관계성에서 모든 일들은 흘러간다. 이게 연기적 자아인 거지. 실체적 자아가 아니에요. 연기적 자아로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런 연기적 자아가 뭐냐면 내가 현상이라는 거야. 현상. 우리 그거잖아. 인간도 사람도 색소상한식 오온의 결합이라고. 근데 그 오온의 결합은 계속 변하고 있어. 변하는 요소. 그럼 인간도 계속 변하는 요소인 거예요. 근데 어딘가에서 갑자기 셀프가 만들어졌어. 이것이 나야. 몸과 생각을 나로서 규정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고통이 생겨나는 거예요. 고통이 생겨나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서 이 모든 어떤 불교의 교리들을 이해하고 있고 이 우주 물리학을 이해한다고 해도 분명히 여기서 생각이 굉장히 인간에 있어서 큰 영역이야. 생각이 한번 팍 다른 식으로 전환이 된다면은 다른 종류의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생각으로서 아무리 고결한 생각을 가진다고 해도 그 생각을 한번 크게
벗어남에 비하지 못해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생각으로서 벗어난다는 것은 생각의 실체성으로서 벗어난다는 것인데, 생각의 실체성을 벗어난다는 것에 또한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나의 실체성. 그 생각을 하는 건 나잖아. 생각과 나는 거의 동일선상에 있어요. 동일 비중으로. 근데 생각으로서 벗어나면은 나란 존재의 실체성도 확 벗어나는 거야. 생각으로서 나를 만드는지 뭐 물리학 뇌과학에서 활동해서 내가 생각하는지는 사실은 제가 잘 선후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동시 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나와 생각의 밀도는 균일해요. 근데 이 생각에서 한 번만 크게 벗어날 수 있다면 나란 존재의 실체성도 분명히 파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물론 생각을 굴려가면서 생각으로서 다른 생각으로 교정할 수도 있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의 수많은 각자들은 뭐냐면은 고유의 시간을 가졌어. 멈춤의 시간을 가졌어. 선정의 시간을 가졌어. 이걸 왜 가졌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생각으로서 생각을 이렇게 교정할 수 있다니까. 횃불로서 다른 대상들을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횃불로서 아무리 대상 경계를 바꾸고 상황을 바꾼다 하더라도 횃불 자체가 허공이 되지는 못해요. 애초부터 이게 영역이 다른 일이었으니까. 횃불 자체의 실체성이 탁 파해진다면은 바로 허공과 만나는 거야. 근데 이게 좀 약간 말도 웃기죠. 허공은 언제나 만나고 있잖아요. 어? 근데 내가 횃불이야. 이 생각에 갇혀 있어서 이 허공을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내가 횃불만이 아니었어. 나는 항상 허공과 함께 있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자각하든 체험한다지 한다면은 그 횃불로서 기능하고는 있지만은 불타오르면서 산소와 만나면서 기름하고 나무 만나면서, 근데 동시에 내가 허공으로 이렇게 존재 동시에 알고 있는 거야. 동시에 그 실체성이 파괴되는 것이 생각으로서 되지는 않아요. 잘 생각으로서 어느 정도 가다할 수는 있어. 조정이 되니까. 근데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 보통은 고요의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선정의 시간, 수행의 시간을 보통은 많은 각자들이 대부분 가졌다는 거야. 나라는 실체에서 그렇게 몸과 생각에서 한번 이 감옥에서 한번 크게 벗어나게 되면 새로운 안목이 열려요. 근데 이 안목은 뭐냐면은 눈앞의 안목이에요. 전체성의 안목. 전체에서 보고 있는 거야. 나는 단지 몸과 생각일 뿐만 아니라 이 전체가 항상 있다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보고 있는 거야. 전체가. 횃불이지만은 난 이미 전체의 횃불이야. 갇혀 사는 횃불이 아닌 거예요. 갇혀 사는 몸과 생각이 아니고. 그런데 이 전체에서 보게 되는 세계는 우리가 기존에 보았던 세계와 사실은 하등도 다를 바가 없어요. 외형적으로 다를 바가 없어. 그러나 뭐냐면은 그 안목이 바뀌면은 전혀 다른 세계, 같지만 전혀 다른 세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실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존재로 규정되면은 이 착각을 하게 돼요. 아까 전에 시간이라는 게 있다고 착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 과학자께서 카를로 로벨리께서 우리가 사물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관계라는 것이 존재해서 사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사물들이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데, 근데 그 사건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으로 인식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좀 아까 전에 말씀드렸나? 찰나찰나만 있어요. 찰나찰나가 분명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인간의 관념으로서 엮다 보니까 여기 시간이 있겠고 여기가 공간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야. 카를로 로벨리 우주적 관점에서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했어요. 제가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은 시간은 인간적인 이해라는 거야. 인간적인 이해.
시간은 없다. 찰나적인 사건만 있다. 근데 그 사건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시간이란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 몸도 그래요. 생각도 변해, 생각도 그래요. 감정도 그래요. 그것을 찰나찰나 있게 되는데 그것들의 어떤 관계성의 어떤 중심으로서 나란 존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나란 존재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환영이에요. 환영. 근데 이 환영을 실제로 꼭 붙들어 안고 사는 것이 인간, 중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꿈처럼 보이게 된다. 제가 이 말을 썼는데,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명확한 꿈이에요. 명확한 꿈. 생생한 꿈. 환이라고 해서 가짜 거짓으로 이렇게 대동정이 칠 게 아니라 그것을 명확하게 보이기에, 생생하게, 분명하게 보이기에, 거기에 또 집착이 없게 그것을 잘 굴릴 수가 있는 거야. 제가 다른 글에선가 영상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결국 이 수행이란 건 진리와 만난다는 것은 이게 그래요. 나란 존재의 실체성, 중심성 하나만 탁 파괴되면 다 끝나요. 다 끝나. 근데 이게 얼마나 잘 그렇게 면밀하게 완전하게 잘 끝낼 수 있느냐, 파괴가 되느냐. 그거 하나의 문제예요. 뭐 신신명 증도가도 그렇잖아요. 단막 증해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단지 증해심 하나만 탁 떨궈낼 수 있다면, 벗어날 수 있다면 통연 명백 모든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증해심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분별심인 거야. 분별심인데 분별심은 억지로 없앤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의 뜻은 뭐냐면은 증해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사고라고 볼 수 있고 감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그 사고와 감정, 생각의 근원은 뭐가 있냐면 나란 존재가 있다니까. 나란 존재가 있다고 믿기 있기 때문에 그 생각과 감정을 또 실체한다니까. 그거 하나만 탁 떨궈내면은 통연명백해요. 분명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슬쩍슬쩍 될 수는 있어. 근데 확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야. 생각으로부터, 존재성으로부터, 실체성으로부터. 나라는 존재가 왕좌의 권위, 내가 왕에 있어야 돼. 이 세상을 군림하고 중심에 있어야 돼. 여기서 모든 걸 다 판단해야 돼. 집착해야 돼. 모아야 돼. 내 제국이야. 이렇게 하다가 내가 왕자가 아니라 그냥 이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은 이 눈앞이었어. 이 허공이었어. 근데 나도 인연따라 이렇게 드러난 하나의 사건이야. 현상이야. 이거는 에고 입장에선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야. 내가 다 모든 걸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근데 내가 연기고 상황이고 사건이라고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럼 되게 괴롭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어.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에고의 착각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서. 이 중심에서 실체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드러났다. 나뿐만 아니라 지금 새 울고 있잖아. 새 울고 있고. 지금 가을인데 구름 져가지고 약간 썰렁하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면 확인이 돼요. 확인이. 그 일들이에요. 그 일들. 내가 왕좌에서 벗어나면 되게 고통스러울 줄 알지? 안 그래요. 세상이 애초부터 온전하고 완벽하고 평화롭고 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예전에 교보문고 초청 강연 때 이제 소개해드린 혼돈칠규라는 이제 일화가 있어요. 장자의 4편 응제왕에 나오는 혼돈칠규. 혼돈의 7구멍을 낸다. 혼돈의 7규 7가지 구멍을 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남해의 제왕이 있어 숙이라고 하고 북해의 제왕이 있어 홀이라고 하였고 중앙에 제왕이 있어 혼돈이라고 한다. 숙과 홀. 아마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잘 까먹었어요. 지금 까먹어가지고 숙과 홀 다 이유가 있어요. 숙, 홀이 어떤 이유로서 상징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숙과 홀이 때때로 혼돈의 땅에서 만났는데 때때로 만나? 항상 만난 거 아닌가? 혼돈이 그들을 지극히 잘 대접하였다. 혼돈이 그들을 지극히 잘 대접하였다. 좀 재밌는 구절인데 숫과 홀이 혼돈의 덕에 보답하기 위해 모이하기를 사람은 모두 7개의 구멍이 있어 보고 듣고 먹고 숨쉬는데 오직 혼돈에게만 이런 구멍이 없으니 구멍을 뚫어줍시다 하였다. 그래서 하루에 구멍 하나씩 뚫더니 7일째 혼돈이 죽고야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자 내편 응지항에 있는 건데 굉장히 상징적인 일화인 거예요. 상징적인 일화. 남쪽에는 숙이 있어. 북쪽에는 홀이 있어. 근데 중앙에는 혼돈이 있어. 혼돈은 그렇잖아요. 뭔가 나뉘지 않고 어지럽고 알 수가 없고 미지 영역이고 그렇잖아. 분류되지 않았고. 근데 숙과 홀이 때때로 혼돈에서 만나. 혼돈의 땅에서 만나. 근데 숙과 홀은 방향이 있어요. 분명히 방향이 있고 방향이 있는 것에 어떤 중심인 거야. 북쪽의 중심, 남쪽의 중심. 그러니까 근데 혼돈은 중앙이라고 했잖아. 근데 중앙은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여기서 그냥 중앙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방향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때때로 만난다가 제가 조금 이러는데 언제든 만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혼돈이 그들을 지극하게 잘 대접하였다. 이게 약간 상징인 건데 언제나 잘 대접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숙과 홀이 각각 북, 남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한 이제 그 제왕인데 사람 모두 7개의 구멍이 있다는 거야. 7개의 구멍이 뭐겠어요? 눈 2개, 콧구멍 2개, 귓구멍 2개, 입 하나, 둘, 하나. 그래서 7개예요. 근데 이것은 상징이 뭐냐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의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눈은 보잖아요. 코는 냄새 맡고 입은 맛보고 귀는 듣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감각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대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나란 주체가 생겨나고 대상이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란 주체가 대상을 보고 대상을 냄새 맡고 귀로 듣고 그리고 입으로 맛보고 사실은 그 뭐 인간의 육식으로 치자면은 생각하고 뭐 촉감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됐는데 이런 인간적인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생겨났다는 건 뭐냐면 분별 의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분별 나란 존재와 대상이 생겨났고 그 대상에서 얻을 수 있는 욕망적 감각이 생겨나게 됐고 거기서 인식이 생겨나게 됐고 생각이 계속 굴러가게 됐고 인간이 되었던 거야. 그런데 이 인간이 되니까 7개의 구멍을 다 뚫어주면 혼돈에는 원래 그게 없어요. 모든 게 미분화 상태로 있어. 그 전체적 상태로 있어. 중심 없는 중심으로 있어. 근데 거기에 분별심을 심어주니까 7일째 혼돈이 죽고야 말았어요. 인간이 되었는데 죽었어. 이건 되게 상징적인 비유예요. 인간으로서 생각, 어떤 분별심으로서 질서와 존재가 출현하면서 혼돈, 본래 나뉠 수 없는 이 생생한 미지, 알 수 없음.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 혼돈이라는 것을 무질서나 몰희애 같은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이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이런데 인간은 여기에 규칙을 부여하고 싶어해. 이해의 틀을 만들고 싶어해. 그리고 분류를 하고 싶어해. 그리고 어떤 식의 분류를 통해서 그걸 쌓아놓고 싶어해. 알미 영역으로. 그게 인간적인 욕망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받아들이고 싫어하는 거 던져버리고. 근데 혼돈은 그게 없어요. 숙이라고 해서 잘해준 것도 아니고 홀이라고 해서
뭐 이제 면박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잘해줘요. 사랑한다고 해서 아끼는 것도 아니고 증오한다고 해서 밀쳐내는 것도 아니라니까. 잘 대해준다는 건 뭐야? 인연에 맞게끔 잘 와서 잘 쉬다 잘 가게끔 하는 거예요. 통로가 된다면 그 모든 대상 관계들을 잘 대해줘요. 잘 쉬었다가 사랑이나 증오의 감정이 오든 고통이나 번민이 오든 잘 쉬었다가 잘 가세요. 그게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여기에 분별심이나 질서를 넣으면서부터 어느 것 하나는 취하고 어느 것 버리는 거야. 근데 그 분별심이나 질서를 가지게 되는 것의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나란 존재감과 실체감인 거예요. 원래 잘 대해준 것처럼 그 모든 감정 생각 같은 것들이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를 스냅샷처럼 탁 찍어가지고 이건 잡아야 돼. 이건 버려야 돼. 존재와 실체로 만들어내는 게 인간 셀프라는 환상이에요. 환상. 그 환상에서 또 환상의 내용물들을 계속 쌓아오는 거죠. 그 쌓아놓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은 습이 되는 거예요. 습. 이 수행에서 어떤 종류의 안목이 열렸다고 해도 이 수행이 왜 힘드냐면 이 습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습에서.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50년간 했다고 해봐. 어떤 종류의 실체화라는 틀을 가지고 있고서 그 습을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왔다면은 그게 어떤 종류의 안목이 열렸다고 해도 이 전체성을 확인했다고 해도 이 습의 패턴에서 관성에서 다시 벗어나기가 힘든 거야. 여기서 다시 끌려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생각으로 다시 끌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패턴이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습 조정하는 거예요. 이 안목을 연 다음에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크게 벗어나면은 정말 크게 벗어나면은 습 조정도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크게 좀 벗어난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습과 홀이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면서 인간적인 질서, 분류, 분별심, 지식, 감각, 욕망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혼돈이 죽고야만 한 거예요. 본래 있던 원초적으로 있던 이 무질서가 이 본래의 완성됨이 죽었다니까. 누군가는 저 까마귀 소리를 소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저 방해돼. 왜 시끄럽게 그래? 그건 내 의도에서 해석한 거야. 나란 존재 실체감을 가지고. 근데 저 까마귀는 원래 인연에 맞게끔 저렇게 우는 거야. 까마귀뿐만 아니라 다른 새도 지저귀고 있다니까 지금. 원래 그런 건데 나란 존재가 개입하면서부터 나란 셀프 이 환상이 개입하면서부터 다 분류하게 되는 거야. 세상을.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있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도움이 되는 거 안 되는 것들. 만물이 다 진실하게 자기 역할을 그렇게 현상적으로 보이고 있는 건데 진리를 그렇게 나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혼돈이란 것은 제가 이렇게 썼네요. 이미 완벽한 세계로서의 모습이라고 예전에 썼어요. 아마 제가 5, 6년 전에 썼던 글일 거예요. 썼는데 혼돈이 정말 제대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펼쳐지기 위해서는 눈앞으로서의 안목이 있어야 돼요. 눈앞으로서 우리가 존재하게 될 적에 그 모든 대상 경계 인연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나란 존재에서 갇혀 살 게 아니라. 나도 하나의 사건이에요. 현상이고. 근데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또한 흡수되고 이런 현상이에요. 이 눈앞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세상은 이 혼돈은 이 모름은 이 호련은 이미 답으로 온 천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언가를 찾아 나서요. 여기 이미 완벽하게 구현이 돼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돼서 이
환영이 출현해서 이 셀프가 개입하면서 무언가를 찾아 나서고 있어.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알아야 되겠어. 나란 존재가 왜 이렇게 괴로운지 알아야 되겠어. 생각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착각 때문에 계속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거죠. 근데 착각만 단지 쉴 뿐이에요. 이 분별심만 단지 벗어날 뿐이야. 이 실체화만 단지 사라질 뿐이야. 그래서 찾으려는 그 마음을 쉬게 된다면은 온 천하가 답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답. 이게 애초부터 답이었다니까. 저 까마귀 울음소리가, 이 차가운 가을날의 공기가, 저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애초부터 답이었어. 답. 근데 인연에 맞게 진실하게 드러난 답이었어요. 안목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이 전체성이 안목으로 펼쳐진다고 해봐요.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이 아니에요. 고통의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이미 진리가 낱낱의 경계와 현상으로 이렇게 가득 찬연하게 이제 구현되고 있는 세상인 거죠. 이게 답이야, 애초부터. 근데 나란 존재로 갇혀 살면은 뭔가를 계속 찾아 나서고 있어. 대상을 찾아나고 있어. 경계를. 이미 여기 눈앞에 두고서. 눈앞에 두고도 찾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이 눈앞으로 산다면은 영원히 현재를 사는 거야. 영원히.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순간이 찰나찰나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어. 그래서 현재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가 오직 현재밖에 없다고 쳐봐.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고 쳐봐. 과거, 현재, 미래도 이 현재에서 벌어진 현상이지. 미래의 어떤 상상도 그렇고 과거의 어떤 기억도 그렇고 지금 현재를 벗어날 수 있나. 이 눈앞에 살 적에 어떻게 보면 영원을 사는 거야. 이 눈앞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글을 이렇게 끝을 맺었네요. 그렇게 온 천하가 답으로 드러날 적에 더 이상의 질문은 없습니다. 그 답을 굴리고 누리며 살 뿐입니다. 근데 나란 인연을 통해서, 나란 현상과 도구, 과정을 통해서 이 답을 굴리면서 누리면서 살 뿐이야. 누가 누리냐고? 대답을 해드릴까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이 알 수 없음에 미지에 정말 한번 크게 안도할 수 있는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이 혼돈에 내맡길 수 있는가? 이 허공으로서 살 수 있는가? 알 수 없음이 불안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애초부터 혼돈이었고 생사함이었고 미지였고 모름이었고 그 모든 근원이었어요. 이렇게 사는 거죠. 예, 오늘 카를로 로벨리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거를 좀 살펴보고 박문호 박사님 제가 알지는 못해요 잘 이제 근데 이 강연 좀 들으면서 좀 살펴보면서 야 그 과학을 정말 연구하신다면 이 면면을 진리 면면을 이렇게 감지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약간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은 이렇게 이해의 영역인가요? 분명히 과학도 분명히 이해의 영역인가요? 근데 이해의 영역과 제가 체화의 영역을 약간 구분은 해요. 이해는 분명히 했다 쳐. 근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건 약간 저는 별개의 요소로 보고 있어요. 별개의 요소. 이해가 정말 출중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똑같아. 이해가 출중한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해. 예, 의미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내가 그렇게 느끼면서 내가 그렇게 실감하면서 살아야지 의미가 있지. 고정적 실체로서 자아가 없다. 아무리 잘 이해해도 뭐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니까. 내가 연기의 흐름으로서 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니까.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분명히 어느 종류의 어떤 집착이라든지 욕망, 실체화가 사라지는 게 있어요. 있지만은 그것만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수행이. 멈춤의 시간, 선정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그릇을 크게 마련해야지만은, 그래서 그 그릇마저도 확 깨져버린다면은 이 전체성으로서 개합되는 게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선각자들이 그랬고 각자들이 이런 길들을 열어 보여주신 거야. 그걸 믿고서 정진하셔야 돼요. 정진하시고서 그렇게 눈앞으로서 체화하면서 사는 거죠. 자기 인연과 분수에 맞게끔. 오늘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지만은 뇌과학, 우주과학, 물리학 이런 거에 관해서 이것을 참 연구해도 이런 깨달음, 수행, 어떤 자기 존재의 단서들이 마련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수행으로서 자기체화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 라는 식의 정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